저런 로켓 엔진을 본 적이 있어? 저게 진짜 로켓 엔진이에요? 저게 누리호 들어가는 발사체의 진짜 엔진. 내가 유일하게 이제 로켓 엔진을 본 거는 미국의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옛날에 아폴로 엔진 같은 거 전시되는 거 그거 본 적이 있어요. 박물관에 있는 엔진은 진짜 엔진인지 진짜 엔진처럼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어. 모르죠. 근데 이건 확실히 진짜 엔진이야. 아직 새거. 새 거지, 새 거. 나도 처음 봐, 이렇게 이런 건. 너무 신기해, 진짜로. 그 미국 대통령이나 뭐 CIA 클리어런스 가진 사람들이 뭐 나사 헤드쿼터에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전화기에 카메라 다 막고 들어왔잖아. 우리 지금. 그래서 형이 인스타 못 해가지고 여기 인스타 찍으면 이거 반응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미키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우주산업이라고 하면은 강대국들이 힘을 과시하는 이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이었다라면 오늘날의 우주산업은 민간 기업들이 많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갈랙틱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뉴 스페이스 산업, 민간이 주도하는, 혹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은데 우주산업 2.0 이라고도 형은 그런 거 좋아하겠지. 2.0, 3.0 이런 거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와 보니까 우리가 그 뉴 스페이스 산업의 어떤 이렇게 중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참 신기하고 그러네. 나는 워낙 이제 옛날 책을 읽고 1차 대전, 2차 대전 역사를 원래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로켓을 이용한 비행체와 이거 사이에 그 수십 년 동안의 기술 발전이 막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데, 이상한 비행기가 있어요. 메서슈미트 163이라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사람이 탈 수 있던 첫 번째 로켓 엔진을 단 비행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독일이 거의 전쟁을 지고 있었고, 이제 미군들이 엄청나게 큰 폭격기로 하늘을 카펫처럼 깔아버린다. 그래서 이제 융단 폭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의 뭐 드레스덴이나 이런 도시들을 갖다 초토화시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메서슈미트 163을 보면은 펭귄처럼 생겼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이렇게 타요. 그 다음에 확 로켓가 엔진이 점화가 되면은 수직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로켓 엔진은 원래 점화하면 쭉 올라간 다음에 꺼지잖아요. 엔진이 딱 꺼져버려요. 그 다음에 글라이더로 내려오는 거예요, 얘가. 바람을 타고. 한 번 미군이랑 맞서 싸운 다음에 그냥 목숨 바치는, 약간 이렇게 잔혹한 기계였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탄 로켓의 시작 아니었나.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그렇게 로켓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을 테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에서 경쟁을 시작한 거는 냉전 시대였잖아.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의 이 두 나라의 자존심 대결. 그 이제 시작이 된 게 소련이 쏜 첫 번째 인공위성인 스푸트닉. 소련이 처음으로 위성을 쏘니까 미국에서는 충격을 받았지. 그래서 그거를 스푸트닉 크라이시스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우주를 가는 우주사가 되는 거지.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날아는. 그래서 그때 미국이 이제 큰 충격을 받고, 다른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 정부 과제가 된 거지. 그리고 그 정부 과제를 밀어붙인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제 케네디 대통령의 그 유명한 여러 연설들 중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설이 하나 있는데, Why some say the moon? 왜 달에 가야 되냐? 왜 달에 가야 되냐? 그 당시에도 얼마나 그게 많았겠어. 왜 그렇게 돈을 써서 가야 되냐? 그러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엄청나게 멋있고 유명한 말을, 그 특유의 액센트로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진짜 얼마나 그 가슴에 막 참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근데 그거 잘 보여주는 게 그 형 악토버 스카이라는 영화 봤어요. 나 그 영화 진짜 좋아해. 첫 번째 장면이 그거잖아요. 미국인들이 쫙 모여가지고 소련 인공위성 쫙 지나가는 거 보면서 막 이런 다음에 이제 미국 청년들이 조그만 로켓에다가 이렇게 칙 해가지고 확 쏘고 자기네끼리 와 하고 막 이런, 너무 멋있는 장면. 그 결국 이제 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고 닐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달을 밟잖아.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큰 마일스톤이 됐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우주 산업은 뭐 우주 정거장 생기지, 우주 망원경을 궤도 위에 올려놨지, 우주 왕복선 그런 시대도 열리고, 이제 그렇게 많이 발전을 했고, 이제 특히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린 것 같아.
근데 우리 여기 왔으면은 뭔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 연구원님이 와 계시니까 연구원님 얘기를 들어보자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액체 로켓 엔진 조립을 맡고 있는 손종훈 대리입니다.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안에 있는 누리호 액체 로켓 엔진 조립장입니다. 여기서는 한 40대 정도의 엔진이 조립되었고요. 누리호에 지금 조립되어 있는 엔진 역시 이곳에서 조립되어 납품되었습니다. 그 아까 액체 로켓 조립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액체 로켓, 기체, 뭐 로켓, 고체 로켓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로켓에는 고체 로켓과 액체 로켓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고체 로켓은 그 구조가 단순하지만 추력 조절이 어려워서 보통 미사일 같은 시스템에 많이 이용이 되고 액체 로켓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복잡한 구조로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잡하지만 추력 조절이 가능하고 효율이 좋아서 보통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에는 액체 로켓을 코어에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고체 로켓은 부스터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 기술인 거예요? 어떻게 예, 보면? 조금 더 고급 기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7개 국 정도만 이 액체 로켓 조립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 와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얘가 이제 누리호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보이는 엔진이 75톤급 1단 엔진인데요. 이 엔진이 4기가 클러스터링 되어 1단을 구성하고 위에 75톤급 2단 엔진 1기 그리고 7톤급 엔진 1기가 조립이 되어 누리호 발사체에 총 6기의 엔진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1단 로켓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1단 로켓은 127초 동안 약 50km 지점까지 발사가 되고 이후에 2단이 약 270km까지 날아가고 이후에 3단이 발사가 되게 됩니다.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기술은 아직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누리호 발사를 통해 이 축적된 기술을 통해서 뉴스페이스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가 그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시면 할 것 같아요. 이걸 만들었다는데. 그니까 뭐 끝났지 뭐. 내 생각에는 우주 산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는 지구 궤도 내에서 우리가 저궤도라고 얘기하잖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우주 산업과 그 밖으로 가는 달로 가고 화성으로 가는 우주 산업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궤도의 우주 산업은 이제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아.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대표되는 산업이잖아. 그래서 우리 뭐 통신, 방송, 뭐 내비게이션, 기상, 군사, GPS 같은 거 가장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인공위성이 없으면 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비즈니스 모델도 확실히 나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도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저궤도 우주 산업에서 요즘 이제 막 화제가 많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우주 관광인 거지. 난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거기 가서 뭘 봐요? 무슨 피라미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 한가운데 뭐 여기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주 관광하면 딱 대표되는 회사가 세 개가 있잖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렉틱. 이들이 하고 있는 우주 관광만 간단하게 보면은 블루 오리진은 뭐라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의 경계, 대충 100km까지 얘가 캡슐을 올려보내. 네. 그리고 로켓은 내려와. 네. 그리고 이 캡슐이 그러면 쭉 올라가서 그 우주 경계에서 한 3분 정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도로 내려와 얘는. 표정 보면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만은 이 의견은 좀 이따 물어볼게. 그리고 버진 갤럭틱이 뭐냐면은 비행기가 우주선을 달고 올라가서 얘가 하늘 위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마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처럼 우주선이 언도킹이 돼가지고 얘가 쫙 올라가. 그래서 얘 역시 한 100km 정도까지 올라가서 역시 한 3분 정도 무중력 상태 경험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이 회사 둘의 우주 관광 모델이야. 지금 나와 있는. 물론 더 발전하겠지만은. 그래서 우주에서 한 3분 정도 무중력 경험하는데 비용은 이제 몇 억 대인 거지.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몇 억 대가 있으면은 하와이 같은 데 가서 3분이 아니라 한 3년. 한 3년 정도 맛있는 거 먹고 서핑도 배워보고 약간 이러다 올 것 같아요. 차라리. 뭐 거기 뭐가 볼 게 있죠? 스페이스X가 하는 거는 많이 달라. 스페이스X는 우주선을 타고 사람을 500km 밖까지 보내. 500km 바뀌면은 우리 우주 정거장 있잖아. 예. ISS. 걔보다 위야. 걔보다 위라서 그 크루 드래곤을 타고 4명의 민간인을 우주로 보내서 3일 동안 있다가 오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내일 발사돼. 활발하게 하고 있구나. 여러 그렇지, 회사들이. 그렇지. 예. 무중력 상태에서 3일을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이제 우주 관광 모델인 거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저궤도의 우주 산업을 최근에 엄청 발전시킨 사건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에는
옛날에는 발사체가 올라간 다음에 지구로 다시 떨어지거든. 근데 요즘에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의 발사체를 보면은 올라갔다가 지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지가 이루고 착륙을 딱 한단 말이야. 난 그 합성인 줄 알았어요 처음 보고. 너무 신기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발사체를 재사용할 수 있거든. 그럼 비용이 내려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인공위성을 하나 우주에 쏘는데 비용이 옛날에는 로켓 하나 쐈다가 이제 재활용을 못 하는데 이거는 재활용이 아니라 그냥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저궤도 산업은 더 많이 발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지움이라는 영화를 보면 지구가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거대한 우주 정거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에 있는 자원을 익스트랙트 해가지고 올려 보내주는 거죠. 위에 계신 분들한테 약간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약간 이런 거 본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룩 베송 감독이 만든 발레리앙. 이제 발레리앙 첫 장면을 보면 우주 정거장, 그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시작을 해요.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이 모듈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붙이고 하나를 더 붙이고 하나를 붙이고 하나를 붙이고 하다가 메가 플래닛이 된 거예요. 그 행성 이름이 발레리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진화가 발레리앙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긴 우리 옛날에는 그냥 동네 가게들 몇 개 있다가 가게들 합쳐가지고 쇼핑몰 되고 그거를 크게 상상하면은 그렇게 되지도 않을까? 근데 형은 그러면 이제 Why choose to go to Mars는 왜 그런 거예요? 화성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하는 것 같아요? 민간 기업이 이제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낼 때는 We choose to go to Mars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보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인간의 탐험 본능 이외에는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흔히 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기는 하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가 이제 화성이나 달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만들자.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이유지 그게. 그렇죠. 그리고 예. 두 번째 이유는 광물이 우주에 많기 때문에 나가서 광물을 캐와야 된다라는 아바타에 나오는 이유지. 영화에 식민지 건설이나 광물 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기술이 발전하고 미래가 펼쳐질수록 여기에 대한 답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의 도시가 번식하는 패턴? 이런 걸 보면 조금 왜 가려고 그러는지 답은 있는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가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도시국가가 이제 어느 이상 커지면 이제 요 주변에 있는 땅이 이 도시를 다 못 먹여 살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젊은 애들 몇 명을 배에 태워가지고 그냥 내보내버려요. 그럼 얘네들이 배를 타고 다니다가 여기 살만한 땅이 있네? 그래서 이제 거기 정착을 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젊은 애들이 갔기 때문에 이 도시와 이 도시를 갖다가 대체로 엄마와 자녀 관계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많은 자녀 도시가 있는 센터 도시를 갖다가 엄마 도시라고 불렀죠. 엄마가 고대 그리스로 메테아르고 도시가 폴리스니까 메트로폴리스라고 불렀던 거고 이거를.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보내가지고 여러 도시를 만들어서 이 인맥의 망을 갖다가 더 넓은 지역에 넓히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이제 고대 그리스에 있었고 그게 이제 대항해 시대에도 사실은 그 비슷한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그잖아요. 똑같네. 르네상스 시대의 우주 산업에 해당되는 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박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포르투갈 배들이 적도를 뚫고 내려가면 거기 뭐가 있을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얘네가.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가본 거예요. 일단 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정착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교역하고 인간이라는 종족이 가진 본능 중에 하나가 모르는데 가면 뭐 얻어 걸린다는 걸 아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문명이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은 확실한 것만 하는 종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공포 영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집이 있는데 허름한 집이 있어요. 귀신 나오게 생긴 집이야, 누가 봐도. 우린 들어가 보지. 근데 꼭 인간은 가가지고 헬로우 이러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이제 지구는 다 알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또 나가는 거 아닌가. 거기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나는 그런 생각이. 그렇네. 일리 있는 말이네. 그리고 이제 대항해 시대가 그랬다시피 그렇게 나가서 무슨 뭐 금덩이라도 있는 행성이 발견됐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제 러시가 일어나지 않나. 난리 나죠. 자, 오늘 저희 MMM에서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언젠가는 우리 우주에서도 MMM을 한번 촬영할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다른 출연자가 저 말고 나 혼자 갔다 올게.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